한국 도시락 5만 개 공짜로 공급하세요. 이탈리아 조직위의 충격 발언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노로바이러스로 선수촌 식당이 폐쇄된 밀라노. 조직위는 책임을 지기는커녕 한국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전과 단수, 그리고 가짜 뉴스까지 총동원하며 한국을 압박했죠. 한국 같은 나라에 절대 고개를 숙일 수 없다며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예상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즉시 급식 부스를 폐쇄했고 굶주린 전 세계 선수단들이 폭발해버린 겁니다. 도저히 상황을 수습할 수 없던 이탈리아는 결국 한국에 무릎을 꿇었고 살려달라 애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밀라노를 뒤흔든 한국의 가차없는 결단, 지금 시작합니다.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역사상 최악의 올림픽으로 기록됐습니다. 개막 사흘 만에 선수촌 식당이 폐쇄됐어요. 핀란드, 스위스 선수단이 줄줄이 쓰러졌죠. 노로바이러스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그 아수라장 한복판에서 딱 한 곳만 멀쩡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밀라노 전체가 썩어가는데 한국 부스 앞에만 1km가 넘는 줄이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걸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아니, 목격한 정도가 아니죠. 저야말로 그 지옥을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마르코 로시. 밀라노 동계올림픽 조직위 식음료 총괄 국장이었습니다. 23년간 이탈리아 외식산업 정책을 주도해온 전문가라고 자부했죠. 그런 제가 지금 수갑을 차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호구로 봤거든요.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2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상황실 모니터에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스위스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 노로바이러스 확진, 핀란드전 연기. 직원 12명이 모니터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벨이 먼저 터졌죠. 핀란드 선수단장 킴모였습니다. 로시, 우리 선수 4명이 화장실에서 나오질 못해. 구토가 멈추지 않는다고. 몰수패, 처리하면 IOC에 정식으로 고발하겠어. 킴모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상황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저한테 쏠렸어요. 저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킴모, 흥분하지 마. 너희 북유럽 애들이 지중해 음식에 적응을 못한 거 아닌가? 원래 위장이 약하잖아. 전화 너머로 킴모가 욕을 퍼부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끊어버렸어요. 스위스든 핀란드든 약소국 단장 따위가 저한테 목소리를 높여봐야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위생팀장 줄리아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어요. 줄리아는 30대 초반의 실무진이었는데 이 친구가 평소에도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국장님,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천안분 회사 냉동차 3대가 전부 고장 났어요. 어젯밤부터 냉동 시스템이 꺼진 상태로 운행됐습니다. 해산물이 전부 녹았어요. 노로바이러스 원인이 거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내보일 수는 없었어요. 직원들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팔짱을 끼고 줄리아를 내려다봤습니다. 100도에 끓여서 내보내. 열 처리하면 세균 다 죽어. 더 보고할 거 있나? 줄리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어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손을 저어 내쫓았습니다. 천암 회사 냉동차 문제가 알려지면 끝장이었거든요. 그 업체에 급식 독점권을 준 건 제 결제였습니다. 허가도 없는 회사였어요. 대신 천암은 매달 제 도박 빚을 갚아줬죠. 이건 절대 터지면 안 되는 뚜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주방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어요. 혹시 셰프들이 위생 절차를 빼먹은 건 아닌지 확인하려는 거였죠. 책임을 떠넘길 구실이 필요했으니까요. 지하 주방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밟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썩은 해산물 냄새가 아니었어요. 고소하고 매콤한 어디서 맡아본 듯한 냄새였죠. 주방 구석에 미슐랭 출신 수석 셰프 3명이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라 뭔가를 등 뒤로 숨겼어요. 뭘 숨기는 거야? 제가 다가가서 확인하니까 바닥에 빨간 컵라면 용기와 하얀 플라스틱 밥 용기가 널려 있었습니다. 한글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 컵라면과 즉석밥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설명해. 수석 셰프 파울로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국장님, 재료가 썩었습니다. 냉동 해산물에서 냄새가 나요. 저희도 그걸로는 못 만듭니다. 차라리 이게 안전해서.
이탈리아 미식의 자존심이라는 미슐랭 셰프들이 조리대에서 한국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제 관할 주방에서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뒷목이 서늘해졌어요. 셰프들조차 제 주방에 재료를 거부하고 있다는 건 상황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주방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 복도 창문 앞에 섰어요. 밖을 내다봤죠. 조직이 공식 스토어가 보였습니다. 파리만 날리고 있었어요.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좀 더 멀리 옮기니까 저 너머로 빌라 네키 캄필료가 보였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였죠. 그 앞에 1km가 넘는 줄이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어요. 선수복을 입은 사람, 정장 차림의 외교관, 패딩을 입은 관중들까지 다들 한국 음식을 먹으려고 추위 속에 서 있었습니다. 주먹이 떨렸습니다. 내 식당은 문을 닫았는데 한국 부스는 장사가 폭발하고 있다니. 이건 모욕이었어요. 밀라노에서, 이탈리아 땅에서 아시아 음식이 우리를 이기고 있다니.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로렌초 위원장이었어요. 차기 총리 후보라는 소문이 돌 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죠. 저는 즉시 받았습니다. 로시, 뉴스 봤지? 지금 전 세계에서 밀라노를 조롱하고 있어. 선수촌 식당은 닫혔고 한국 부스만 북적이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단 말이야. 위원장님, 대체 업체를 수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딨어. 예산도 없고. 들어봐. 한국 놈들 겁줘서 도시락 뺏어와. 기부 체납 형식으로 하면 돼. 한국 애들이 올림픽 공식 파트너 자격 박탈당할까봐 겁먹을 거 아니야. 로렌초 위원장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시는 명확했어요. 돈 쓰지 말고 공짜로 뺏어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였으니까요. 올림픽 무대에서 이탈리아와 척지려 하겠습니까? 저는 곧장 경찰 연락처를 눌렀습니다. 무장 경찰 6명을 요청했어요. 위생 단속 명목이었습니다. 경찰을 앞세우고 코리아 하우스로 걸어갔습니다. 줄 서 있는 인파를 헤치며 입구로 향했어요. 그런데 줄 한가운데서 눈에 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분홍색 패딩을 입고 한 손에 떡볶이 접시를, 다른 손에 한국 아이돌 포토카드를 들고 해맑게 웃고 있는 여자아이. 제 딸 소피아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 딸이 왜 여기에 서 있는 겁니까? 이탈리아 올림픽 조직위 국장의 딸이 한국 부스 앞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줄을 서고 있다니. 저는 소피아에게 다가가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여기 오지 말라고 했잖아. 소피아가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어요. 제 손이 떡볶이 접시를 쳤습니다. 빨간 소스가 바닥에 쏟아졌어요. 접시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어요. 소피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 딸까지 한국한테 빼앗긴 기분이었거든요. 분노가 이성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경찰을 이끌고 코리아 하우스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제 상황실과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 로봇팔이 일정한 리듬으로 만두를 접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실시간 위생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었죠. 온도 22도, 습도 45%, 세균 수치 제로. 우리 주방에서 풍기던 썩은 냄새 대신 고소한 참기름과 따끈한 밥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현장 총괄 김철진 본부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표정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죠. 마치 제가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고개만 살짝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야. 여긴 로마의 땅이고 내 말이 곧 법이니까. 도시락 5만 개를 내일 아침까지 선수촌에 납품해. 대금은 나중에 정산하든 말든 알아서 하고. 김철진 본부장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죠. 녹음 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무상 공급 조항은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정식 발주서를 보내주십시오. 단가와 수량, 결제 조건을 명시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하나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계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게 더 화가 났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저한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 남자가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발주서,
지금 장난하나? 선수들이 쓰러지고 있는데 서류 타령이야? 김철진 본부장이 스마트워치를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무슨 타이머 같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국장님, 저희는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 계약의 틀 안에서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한국인은 제가 경찰을 데리고 왔는데도 겁을 먹지 않았어요. 오히려 녹음기를 켜고 저를 관찰하고 있었죠. 그때 저는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철진의 침착함을 무기력으로 읽었거든요. 아시아인은 강하게 나가면 결국 고개를 숙인다고 믿었습니다. 제 23년 경력에서 가장 어리석은 판단이었어요. 저는 돌아서며 내뱉었습니다. 내일까지 생각을 바꿔. 안 그러면 이 부스 자체가 사라질 거야. 코리아 하우스를 나서는데 입구에서 소피아가 울고 있었습니다. 깨진 접시 옆에 쪼그려 앉아서요. 저는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딸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멀어졌어요.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지고 있었던 겁니다. 코리아 하우스에서 돌아온 저는 곧장 실행에 옮겼습니다. 김철진이 고분고분 도시락을 내놓을 리 없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였죠. 버티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전화는 밀라노 시청 수도국장에게 걸었습니다. 올림픽 행사장 수도 배관은 전부 시청 관할이었거든요. 수도국장 안드레아는 제가 지난 총선 때 선거 자금을 대준 사이였습니다. 안드레아, 빌라 네키 캄필리오 쪽 상수도 밸브 좀 잠가줘. 위생 점검 명목으로 하면 돼. 수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드레아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어요. 30분 뒤 코리아 하우스로 들어가는 상수도가 끊겼습니다. 두 번째는 전력이었습니다. 밀라노 에너지공사에 안전 점검을 요청했어요. 저녁 7시 코리아 하우스 구역의 전력이 차단됐습니다. 저는 상황실 창문 너머로 빌라 네키 캄필리오 쪽을 바라봤어요. 불이 꺼지는 순간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주변 가로등은 전부 꺼졌어요. 인근 상점들도 깜깜해졌죠. 그런데 코리아 하우스만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뭐야, 전력 차단 안 된 거 아냐? 부하 직원에게 확인시켰습니다. 차단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1시간 뒤에야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삼성이 설치한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는 것이었습니다. 건물 지하에 컨테이너 크기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외부 전력이 끊기는 순간 0.1초 만에 자체 전원으로 전환되는 시스템이었죠. 0.1초.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멍해졌습니다. 우리 조직이 상황실은 정전되면 비상 발전기가 돌아오는데 3분이 걸렸거든요. 한국은 0.1초였습니다. 눈 한 번 깜빡이는 사이에 전력이 복구된다는 뜻이었어요. 전기를 끊어서 겁을 주겠다는 제 계획이 얼마나 유치했는지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약이 올랐습니다. 물도 안 통하고 전기도 안 통하니까 마지막 카드를 꺼냈죠. 식자재 납품로를 봉쇄해버렸습니다. 경찰차 4대를 코리아 하우스 문 앞에 세워놓고 테러 위협 대비 교통 통제라는 명목으로 모든 차량 진입을 차단했어요. 이건 확실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배터리가 있어도 음식 재료가 없으면 요리를 할 수 없으니까요. 이틀만 버티면 한국은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앉아 코리아 하우스의 CCTV를 모니터로 지켜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조직이 보안 카메라에 잡히는 외곽 영상이었죠. 코리아 하우스 주변이 점점 조용해지는 게 보였어요. 납품 트럭이 오지 못하니까 물류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며 웃었어요. 거봐.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밥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11시쯤이었습니다. 부하 직원 마테오가 황급히 뛰어들어왔어요. 국장님, 선수촌 담장 쪽을 보셔야 합니다. 저는 마테오를 따라 선수촌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걷는데 담장 모퉁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전등을 비추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선수촌 담장에 사람 하나가 겨우 빠져나갈 만한 개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그 구멍을 통해 선수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스키 선수, 독일 루지 선수, 심지어 프랑스 피겨 코치까지. 이 사람들이 코리아 하우스 쪽에서 받아온 비닐봉지를 안고 담장을 넘어오고 있었죠. 비닐봉지 안에는 한국 만두, 김밥, 햇반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선 올림픽 기념 배지와 한정판 핀을 건네주고 있었어요. 물물 교환이었습니다. 한국 만두 한 봉지에 올림픽 공식 핀 3개, 햇반 2개에 각국 선수단 한정 배지 하나, 담장 구멍을 사이에 두고 암시장이 형성된 겁니다. 캐나다 선수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를 한 입 베어 물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담장을 넘었는데 인생 최고의 결정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담장 개구멍으로 밀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한국 음식을 구하려고요. 제 관할 구역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수치였어요. 밀라노의 수치가 아니라 마르코 로시 개인의 수치였습니다. 저는 경비팀에게 그 구멍을 즉시 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구멍을 하나 막으면 다른 곳에 2개가 뚫릴 거라는 거요. 굶주린 사람은 벽도 뚫는 법이니까요. 2월 8일 새벽 2시, 사무실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WHO 파견관이 보낸 보고서였어요.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줄리아 팀장이 받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봤죠. 첫 페이지 요약문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밀라노 올림픽 시설 중 국제 위생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한국 운영구역이 유일하다. 나머지 내용은 읽지 않았습니다. 읽을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종이가 잘게 찢기는 소리가 새벽 사무실에 울렸죠. WHO가 뭘 안다고요. 밀라노는 제 관할입니다. 외부 기관이 참견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새벽 3시. 저는 사무실 캐비닛에서 샴페인을 꺼냈습니다. 단전, 단수, 물류 차단. 3중으로 틀어막았으니 한국도 이제 버틸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김철진이 전화 한 통 걸어오지 않은 것도 좋은 징조로 읽었습니다. 항의조차 못할 만큼 쪼그라들었다고 판단한 거죠. 코르크를 땄습니다. 혼자 마시는 샴페인이었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코리아 하우스의 불빛이 여전히 보였지만 저는 그걸 마지막 불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쥐 죽은 듯 조용하군. 역시 겁을 줘야 말을 듣는 거야. 저는 샴페인을 훌짝이며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건배였어요. 그 시각 김철진 본부장이 뭘 하고 있었는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죠. 김철진은 그 밤새 한 통의 전화도 걸지 않았습니다. 항의도, 협박도, 호소도 없었어요. 대신 노트북 앞에 앉아 엑셀 파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단전 시각, 단수 시각, 경찰 차량 배치 시간, 납품 트럭 진입 거부 횟수, 코리아 하우스 외부 CCTV에 찍힌 경찰의 방해 행위 캡처 화면, 전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줄리아 팀장이 나중에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에 따르면 김철진의 엑셀 파일은 37페이지에 달했다고 합니다. 모든 방해 행위가 1분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침묵을 굴복으로 읽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김철진은 굴복한 게 아니라 증거를 쌓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봤죠. 적이 조용하면 이겼다고 착각하는 게 무능한 장군의 전형이라는 걸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샴페인 한 병을 비우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김철진이 무릎을 꿇고 찾아올 거라고 믿으며 눈을 감았어요. 코리아 하우스의 불빛이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왔지만 저는 그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불빛이 제 무덤을 파는 삽질의 리듬이었다는 걸 알았더라면 저는 그 밤 잠들지 못했을 겁니다. 2월 8일 일요일 오전 9시. 저는 사무실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목이 뻣뻣했어요. 샴페인 병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죠. 셔츠는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세수를 하려고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나왔습니다. 당연하죠. 제 사무실 수도는 안 끊었으니까요. 한국한테만 끄는 겁니다. 그 사실이 새삼 떠오르자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고 넥타이를 새로 매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쯤이면 김철진이 백기를 들고 찾아올 거라고요. 10시쯤 비서가 노크를 했습니다. 국장님, 한국 측 김철진 본부장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로비에 와 있습니다. 거봐요.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물도 전기도 식자재도 끊겼으니 아무리 배짱이 두둑한 한국인이라도 버틸 재간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일부러 20분을 더 기다리게 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의 기세가 꺾이는 법이니까요.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고 서류를 정리하는 척 하다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들여보내. 문이 열렸습니다. 김철진 본부장이 들어왔어요. 어제와 똑같은 남색 양복이었습니다. 구김 하나 없었어요. 넥타이 매듭도 정확했고 구두도 반들반들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단전과 단수를 당한 사람의 행색이 아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뭔가 찝찝한 기분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다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의자를 뒤로 젖혔어요. 항복하러 왔나? 앉아. 김철진은 앉지 않았습니다. 서 있는 채로 저를 내려다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어제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 때와 똑같은 얼굴이었죠. 화가 난 것도 아니고 겁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무표정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김철진이 겨드랑이에 끼고 있던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했어요. 손가락 두 마디는 될 두께였습니다. 그걸 제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툭 하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봉투 표지에 한글과 이탈리아어, 영어가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올려놓았던 다리가 저도 모르게 내려왔어요. 운영 방해에 따른 계약 위반 통지서. 저는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겼어요. 빼곡하게 항목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코리아 하우스에 대한 모든 운영 방해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 둘째, 밀라노 조직이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게재할 것. 셋째, 미지급 대금 및 운영 방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완료할 것. 이행 기한은 2026년 2월 9일 오전 9시.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종이 한 장으로 저를 협박하겠다는 겁니까? 밀라노에서 이탈리아 관료를 상대로요. 김, 이딴 종이 조각이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군. 너희가 아무리 서류를 만들어봐야 여기는 이탈리아야. 내 관할이라고. 저는 봉투를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찢어버릴 생각이었어요. 한국인 앞에서 찢어서 바닥에 뿌리면 그게 가장 확실한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손에 힘을 줬습니다. 국장님. 김철진의 목소리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크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낮고 조용한 톤이었습니다. 원본은 이미 스위스 로잔에 도착했습니다. IOC 본부 법무실에 오늘 아침 8시에 접수됐어요. 국장님이 지금 들고 계신 건 사본입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찢으려던 봉투가 책상 위로 떨어졌어요. 로잔이라고요? IOC 본부에 먼저 보냈다고요. 저는 김철진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무표정이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보낸 거야? 어젯밤 11시에 발송했습니다. DHL 익스프레스로요. 추적 번호가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던 그 시각에 김철진은 IOC 본부에 서류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축하하고 있었고 김철진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차이가 갑자기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IOC가 너희 편을 들 것 같아. 개최국은 이탈리아야. IOC가 우리한테 뭘 어쩌겠어. 김철진이 왼쪽 손목을 들어 올렸습니다. 스마트워치 화면이 저를 향했어요. 검은 배경에 하얀 숫자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 분, 초. 카운트다운이었죠. 데드라인은 내일 2월 9일 오전 9시입니다. 지금부터 23시간 남았습니다. 김철진이 손목을 내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까지 통지서의 3가지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저희는 계약서 제4 14조대로 움직입니다. 협상은 없습니다. 숫자로 증명하십시오. 제4 14조. 저는 그 조항 번호를 처음 들었습니다. 계약서가 몇백 페이지짜리인데 제가 그걸 다 읽었을 리가 없죠. 솔직히 말하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만 봤습니다. 가운데 수백 페이지는 넘겼어요. 어차피 한국이 의리였으니까 불리한 조항이 있어봤자 우리한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44조가 뭔데? 말해봐. 김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한 뒤 몸을 돌렸어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이 곧았습니다. 어깨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야, 김, 내가 물어보고 있잖아. 44조가 뭐냐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빈 사무실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에어컨 바람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찜찜했습니다.
배 속에 돌덩이가 들어앉은 것처럼 묵직했어요. 김철진의 마지막 표정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화가 나서 뛰쳐나간 게 아니었어요. 할 말을 다 하고 정확히 계획대로 나간 겁니다. 마치 이 면담 자체가 요식행위였다는 듯이요. 저는 서류 봉투를 다시 집어 들었습니다. 44조를 찾아봐야 했어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이 서류에는 44조 원문이 없었어요. 통지서일 뿐, 계약서, 전문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캐비닛을 뒤졌습니다. 계약서 원본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서류함을 3개나 뒤졌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무팀에 전화를 걸었더니 일요일이라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베었습니다. 44조가 뭔지 모른 채로 23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게 점점 불안해졌어요. 김철진은 그 조항 번호를 말할 때 눈 하나 감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번호를 수백 번 읽어본 사람처럼요. 하지만 저는 그 불안을 억눌렀습니다. 아니, 억누르기로 했어요. 생각해보면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수백억 원을 투자해서 코리아 하우스를 지었는데 고작 서류 한 장 때문에 그걸 포기하겠어요? 올림픽이 끝나기도 전에 철수한다. 그건 한국한테도 손해잖아요. 결국 블러핑이었습니다. 허세, 허풍, 아시아인들이 잘 쓰는 수법이죠.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납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야 안 사실입니다만 김철진 본부장이 제 사무실을 나서면서 복도에서 박영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딱 한마디였어요. 예정대로. 박영수 변호사는 그 전화를 받고 44조 발동 서류에 최종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김철진이 제 사무실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던 겁니다. 면담은 절차였어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주는 절차. 저는 그 기회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발로 찬 줄도 모른 채요. 오후가 되자 하늘이 흐려졌습니다. 밀라노의 2월 하늘은 원래 잿빛이에요. 저는 창가에 서서 코리아 하우스 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은 여전했어요. 어젯밤 단전을 시켰는데도 꿈쩍하지 않는 저 불빛이 처음으로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스마트워치의 카운트다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23시간, 22시간, 21시간, 숫자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지만 지울 수가 없었어요. 김철진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협상은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위장을 조여왔습니다. 협상이 없다는 건 양보도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2월 8일 오후 1시,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44조가 뭔지 여전히 모르는 상태였어요. 법무팀 직원 3명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일요일이라 한 명만 겨우 잡았습니다. 그 직원도 계약서, 원본은 사무실 금고에 있어서 내일 출근해야 확인 가능하다고 했어요. 내일이면 늦습니다. 데드라인이 내일 아침 9시니까요. 불안이 가슴팍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할수록 공격적으로 변하는 인간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비열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언론이었죠. 저는 친분이 있는 기자 3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라 레푸블리카, 코리에레 델라 세라, 그리고 지역 방송 롬바르디아 TV. 전부 제가 술을 사주고 정보를 흘려주던 사이였어요. 한국 부스 음식에서 대장균 의혹이 있어. 아직 확정은 아닌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번 다뤄줘. 의혹 제기 정도면 소송 걸릴 일도 없으니까. 3명 다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1시간 뒤 온라인 뉴스에 기사가 올라갔어요. 밀라노 올림픽 한국 부스, 위생 의혹 제기, 대장균 검출 가능성. 헤드라인만 보면 마치 한국 음식이 식중독의 원인인 것처럼 보였죠. 기사 본문에는 확인 중, 가능성 같은 단어를 잔뜩 집어넣어서 법적 책임을 피해갔습니다. 다음 수순은 위생 점검이었어요. 밀라노 보건당국에 긴급 위생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정기 점검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한국을 괴롭히기 위한 쇼였죠. 보건당국 검사관 4명이 흰색 방호복을 입고 코리아 하우스에 들이닥쳤습니다. 저도 뒤따라갔어요. 검사관들이 들어가서 한국 주방을 뒤집어 놓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코리아 하우스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어제 제가 행패를 부렸던 바로 그 장소였어요. 검사관들이 주방 구역으로 들어가자 한국 직원 하나가 막아섰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여직원이었어요. 이름표에 이수연,
위생관리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방호복 위에 저희 멸균 가운을 추가로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외부 오염원 차단 절차입니다. 검사관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기들이 검사하러 왔는데 오히려 검사를 당하고 있는 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수연이라는 직원은 양보하지 않았어요. 멸균 가운 내 벌과 장갑, 신발 커버까지 나눠준 뒤에야 주방 입장을 허락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검사관들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제 눈에도 보였어요. 바닥이 거울처럼 반들거렸습니다. 조리대 위에 먼지 한 톨 없었어요. 로봇팔이 일정한 속도로 만두를 접고 있었고 그 옆에서 다른 로봇이 국물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수석 검사관이 샘플 채취 키트를 꺼냈습니다. 조리대, 칼, 도마, 식재료 표면을 닦아서 세균 배양 검사를 하려는 거였죠. 한국 직원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주방 한쪽 벽면에 대형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실시간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조리구역별 세균 수치, 식재료 입고 시간과 보관, 온도 이력, 조리 도구 살균 주기, 공기 중 미생물 농도까지 모든 항목 옆에 초록색 정상 표시가 떠 있었어요. 세균 수치란에는 하나같이 0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석 검사관이 모니터를 올려다보다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저한테 말하진 않았지만 표정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뭘 찾으라는 겁니까?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 했죠. 검사관들이 샘플을 채취하고 조리시설을 점검하는 동안 이수연이 태블릿을 들고 따라다니며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검사관이 칼을 집으면 그 칼의 살균 기록을, 냉장고를 열면 그 냉장고의 24시간 온도 변화 그래프를 즉시 화면에 띄워 보여줬어요. 마치 검사를 받는 게 아니라 검사관을 교육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30분 뒤 수석 검사관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제가 20년간 식품 위생 검사를 해왔는데 이 수준의 시설은 병원 수술실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도 보고서는 써야 하지 않나. 의혹 있음 정도로 적어줘. 검사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했어요. 데이터가 깨끗한데 의혹을 적으면 그건 허위 보고입니다. 제 면허가 날아갑니다. 국장님, 저는 더 이상 밀어붙일 수 없었습니다. 검사관들이 코리아 하우스를 나서는데 이수연이 출구에서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혹시 비교가 필요하실까봐 이탈리아 선수촌 식당의 최근 위생 데이터도 정리해뒀습니다. 공개된 자료로만 구성한 거예요. 수석 검사관이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이탈리아 선수촌 식당의 세균 수치가 적혀 있었어요. 기준치의 3배를 초과하는 항목이 8개였습니다. 검사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는 그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간다. 코리아 하우스를 나오는데 입구에 외국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뿌린 대장균 의혹 기사를 보고 취재하러 온 거였죠. 그 사이에서 유로스포츠의 독일 기자 한스가 보였습니다. 한스는 올림픽 전문 기자로 업계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한스가 제 보도자료 출력물을 양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한스가 천천히 그 종이를 구겼습니다. 공처럼 뭉쳐서 입구 옆 쓰레기통에 정확히 집어넣었어요. 농구 자유투를 던지듯이요. 주변 기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스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들어간 보도자료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SNS에 올렸죠. 캡션은 한 줄이었습니다. 쓰레기는 제자리에. 30분 만에 그 게시물이 2만 회 넘게 공유됐습니다. 댓글창이 폭발했어요. 밀라노 조직위가 한국 음식에 누명을 씌우고 있다. 진짜 세균투성이는 이탈리아 식당이다. 로시를 해임하라. 제가 쏜 화살이 부메랑이 되어 정확히 제 이마에 박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로렌초 위원장에게서 전화가 와 있었어요. 받자마자 고함이 터졌습니다. 로시, 미쳤어? 가짜 뉴스가 뒤집혔잖아. 지금 전 세계가 우리를 비웃고 있어. 내가 언론 플레이를 하라고 했지. 자살 쇼를 하라고 한 게 아니야. 저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뭘 해도 안 되고 있었어요. 단전도, 단수도, 언론 공작도 전부 실패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안에 프란체스카가 서 있었어요.
소피아를 데리러 온 거였습니다. 소피아가 어제 제가 떡볶이를 엎어버린 뒤로 울다 지쳐 잠들었다면서 집에 안 오고 아내 차에서 잤다고 했어요. 마르코, 소피아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이가 밤새 울었어. 저는 대답 대신 프란체스카의 손에 들린 쇼핑백에 시선이 갔습니다. 하얀 쇼핑백이었어요. 로고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한글이었어요. 한국 화장품 브랜드였습니다. 그게 뭐야? 프란체스카가 쇼핑백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세일이길래 좀 샀어. 요즘 밀라노 여자들 사이에서 난리잖아. 수분크림이 정말. 당신 미쳤어. 적군의 물건을 사와?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봤어요. 적군. 마르코, 화장품이 무슨 적군이야. 당신 요즘 좀 이상해. 프란체스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나가버렸습니다. 딸에게 떡볶이를 먹지 말라 소리치고, 아내에게 화장품을 사지 말라 소리치고, 제 가족조차 한국의 편이었어요. 아니, 편을 든 게 아니라 한국 제품이 그만큼 좋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걸 인정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후 5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각국 선수단장들이 연명으로 조직위에 공식 항의서를 보냈어요. 미국, 캐나다, 독일, 호주, 일본, 14개국이었습니다. 선수촌 급식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내일 경기를 보이콧하겠다. 보이콧. 그 단어가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올림픽에서 경기 보이콧이 터지면 그건 개최국의 치명적인 흉터가 됩니다. 이탈리아 올림픽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5점이에요. 로렌초 위원장이 또 전화를 걸어올 게 뻔했습니다. 밤 9시. 데드라인까지 12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결국 전화기를 들었어요. 김철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3번 울린 뒤 김철진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나 로시야. 들어봐. 우리 좀 대화를 하자. 전기는 다시 켜줄게. 수도도 원래대로 하고. 대신 도시락 단가를 좀 조정하자. 50%만 깎아줘. 응. 서로 윈윈하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철진이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한마디가 돌아왔습니다. 원칙대로 합니다. 끊겼습니다. 통화 종료음이 귓속에서 울렸어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 통화 시간이 떠 있었어요. 23초. 23초짜리 통화였습니다. 제가 비굴하게 흥정을 시도하는데 23초. 김철진이 거절하는데 3초. 그 차이가 제 위치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을이었어요. 을이면서 갑인 척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화기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창밖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밀라노의 밤하늘에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코리아 하우스의 불빛만 유난히 밝았어요. 12시간. 12시간 뒤면 뭔가가 터집니다. 저는 캐비닛에서 위스키를 꺼냈습니다. 어젯밤은 승리의 샴페인이었는데 오늘 밤은 패배의 위스키였어요. 한 모금을 삼키는데 위스키의 쓴맛이 유독 혀끝에 오래 남았습니다. 2월 9일 월요일 오전 7시. 저는 사무실 소파에서 또 잠이 들었다가 전화벨 소리에 깼습니다. 위스키 병이 반쯤 비어 있었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비서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국장님, 각국 선수단장들이 조직위 건물 앞에 모여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단장이 직접 왔어요. 기자들도 50명 넘게 몰렸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데드라인까지 2시간. 어젯밤 위스키에 절여진 머리로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어요. 저는 양복을 갈아입고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사흘은 못 잔 사람 같았어요. 눈 밑이 퀭했고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철진이랑 한국 법무팀을 긴급 호출해. 조직위 3층 회의실로. 30분 안에. 제가 먼저 불렀습니다. 어제까지 한국을 무시하던 제가 오늘은 제 발로 회의를 요청한 겁니다. 자존심이 바닥을 쳤어요. 하지만 데드라인이 코앞이었고 44조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9시를 맞이할 수는 없었습니다. 뭐가 됐든 시간을 끌어야 했어요.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만 하면 데드라인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오전 7시 40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철진 본부장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 뒤로 양복을 입은 남자가 하나 더 따라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안경을 쓰고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철진이 그를 소개했어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국제변호사 박영수입니다. 박영수 변호사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표정이 김철진과 닮아 있었어요. 감정이 없었습니다. 이 한국인들은 전부 이런 건지 아니면 훈련을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제 앞에 앉은 두 사람의 얼굴에서 분노도, 초조함도, 기대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여유로운 척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좋아. 다 왔으니까 얘기하자. 상황이 좀 복잡해졌잖아.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도시락 납품 재개부터 하지. 돈은 나중에 줄게. IOC 예산이 풀리면 바로 정산할 테니까. 일단 급식부터 살려야 하지 않겠어? 제 목소리에는 아직 갑의 잔해가 남아 있었습니다. 명령은 아니었지만 부탁도 아니었어요. 어중간한 톤이었죠. 김철진이 저를 보지 않고 박영수 변호사를 봤습니다. 박영수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리고 서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회의실 벽면에 빔 프로젝터가 켜졌습니다. 제가 켠 게 아니었어요. 박영수 변호사가 자기 노트북을 연결한 겁니다. 화면이 밝아지더니 하얀 바탕에 붉은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특약 제사 14조.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마치 피로 쓴 것처럼 붉었어요. 저는 화면을 올려다봤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박영수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습니다. 법정에서 판결문을 낭독하는 판사 같았죠. 갑, 즉 밀라노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귀책 사유로 인해 즉 한국 컨소시엄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을은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이 보유한 모든 자산, 설비, 서비스 운영권은 계약서 부속 합의서에 명시된 차순위 협상자에게 자동 양도된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렸어요. 저는 화면에 글씨를 2번, 3번 읽었습니다. 글자는 분명 이탈리아어와 영어로 적혀 있었는데 의미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니,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싫었던 겁니다. 잠깐.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차순위 협상자라니, 그런 게 어디 있어. 계약서에 그런 조항을 넣는 게 말이 돼? 박영수 변호사가 화면을 한 페이지 넘겼습니다. 부속 합의서가 떴어요. 하단에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서명이 되어 있었어요.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제 서명이었습니다. 뇌가 멈추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화면 앞으로 다가갔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서명을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마르코 로시, 날짜는 2025년 9월. 계약 체결 당시였습니다. 이건 내가 언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9월 한국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던 날이었어요. 서류가 산더미였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 부속 합의서, 기술 사양서. 저는 법무팀 검토 없이 도장을 찍었어요. 한국 측이 계약 성사 축하금으로 건넨 봉투가 두툼했거든요. 그 돈으로 다음 주 도박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서류 내용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때 제가 찍은 도장이 지금 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차순위 협상자가 누구야? 대체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냐고 박영수 변호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철진 본부장이 왼쪽 손목을 들어 올렸어요. 스마트워치에 카운트다운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1시간 2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국장님, 지금 오전 7시 40분입니다. 저희가 통지서를 전달한 것이 어제 오전 10시였습니다. 24시간의 유예를 드렸고 국장님은 사과도, 운영방해 중단도, 미지급금 정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48시간의 기회를 국장님 스스로 발로 차신 겁니다. 48시간이라니, 통지서는 어제 줬잖아. 24시간이지. 2월 7일 저녁, 국장님이 코리아 하우스에서 무상 납품을 요구하며 물리적 위협을 가하셨습니다. 그 시점부터 계약 위반이 시작됐습니다. 24시간은 공식 통지 후의 최종 유예였을 뿐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월 7일 토요일 저녁, 제가 경찰을 대동하고 코리아 하우스에 쳐들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그 순간부터 김철진은 시계를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싸움을 시작했다고 생각했지만 김철진은 이미 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잠깐만.
돈은 줄게. 전액 줄게. 미지급금 전부. 손해배상도 할게. 전기도 수도도 다 원상복구 시킬 테니까 시간을 좀 더 줘.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영수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번엔 노란색 파일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죠. 파일을 펼치자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날짜, 금액, 수취인 이름. 제 비자금 장부였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식자재 예산에서 빼돌린 돈의 흐름이 1유로 단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처남 업체로 넘긴 독점 계약 대금, 도박장에서 긁은 카드 결제 내역, 로렌초 위원장에게 상납한 정치자금까지. 전부요. 이건 어디서? 박영수 변호사가 파일을 살짝 밀어 제 쪽으로 보냈습니다. 저희가 원한 건 돈이 아닙니다. 미스터 로씨. 박영수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처음으로 그 무표정한 얼굴에 감정 비슷한 것이 스쳤어요. 실망이었습니다. 저희는 신뢰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파트너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지, 함께 일할 수 있는 상대인지, 그걸 확인하는데 48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로렌초 위원장의 부재중 전화가 23통 쌓여 있었어요. 문자도 와 있었습니다. 전화 안 받으면 끝장이야. 저는 전화기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로렌초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꼬리 자르기를 준비하고 있을 게 뻔했어요. 김철진 본부장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양복 단추를 채우며 시계를 한 번 더 봤어요. 이제 1시간 10분 남았습니다. 국장님, 저희는 항상 예정대로 움직입니다. 두 사람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어요. 저는 텅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빈 프로젝터 화면에 44조의 붉은 글씨가 아직 떠 있었어요. 제 서명이 화면 하단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찍은 도장, 제가 쓴 이름, 제가 판 무덤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노란 파일이 펼쳐져 있었어요. 비자금 내역서의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에 뭔가 차오르고 있었거든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어요. 오전 9시가 됐습니다. 정각이었어요.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돌아온 뒤 1시간 넘게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전화를 걸지도, 서류를 찾지도, 누구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로렌초 위원장의 부재중 전화는 37통으로 늘어 있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서 뭘 하겠습니까? 저한테 남은 카드는 없었어요. 창밖으로 코리아 하우스가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에 빌라 네키 캄필리오의 하얀 외벽이 빛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는 풍경이었죠. 한 가지만 빼면요. 9시 정각, 코리아 하우스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시킨 단전이 드디어 효과를 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불만 꺼진 게 아니었거든요. 입구의 대형 키오스크 화면들이 까맣게 변했습니다.